안녕하세요. 도우리수학과의 도쌤입니다. 우쌤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기념으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봐도 괜찮은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무조건 당연히 좋다고는 당연히 할 수 없는데 일단은 미디어 노출의 안 좋은 점이 아무래도 더 많기는 하거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이게 상상을 한다거나 우리 머릿속에 뭘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돼요. 중학교 때? 그때 해리포터가 나왔죠. 누가 떠올라요? 이렇게 안경 쓴 그 네. 배우분 있잖아요. 네, 다니엘 레드클리프. 네네. 맞아요. 우리 나이 때는 다 이제 해리포터를 이야기하면 다 그 배우를 생각을 합니다.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책이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우리 머릿속에 해리포터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어릴 때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조금 기질적인 면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시냅스라고 우리가 신경이 연결되는 게 있는데 약하게 굉장히 조금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냅스가 계속 이제 신경이 가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요. 언어 관련돼서는 2세경에 피크를 치고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6세경에 이제 피크를 쳐요. 이제 6세 이후에는 가지치기라고 해서 이 많이 만들어진 시냅스를 필요한 것들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들 하나하나 이제 지워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가지치기를 하려면 일단은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부분에 자극이 돼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시각 중추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만 자극이 돼서 그쪽 부분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미디어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을 보면 이쪽 앞쪽에 전두엽이 되게 얇아졌다고 하거든요. 전두엽이 일단 인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전두엽에서 충동성도 조절하기도 하고 생동도 조절하고 사고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전두엽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ADHD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 전두엽 쪽이 약간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기질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무언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언어 쪽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제 언어 쪽은 우리 우쌤이 잘 아시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를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하거든요. 표현하는 표현 언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수용 언어. 이런 미디어를 보는 거는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는 거고 아이들이 표현을 하진 않겠죠. 결국에 아이들은 말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말을 좀 하기 시작하고 두 단어 정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말이 끝난 것 같아도 한 1초에서 2초 정도 좀 기다려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안 보여주면은 우리 애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까요? 혹시 꿀팁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꿀팁을 주자면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레고 같은 거. 이런 레고를 하나 가지고 가서 이 레고를 만들면서 시간을 끌기도 하고 또 뭐 그림 그리는 거를 가지고 가서 색칠하는 거를 가지고 가서 그 색칠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하고 패드를 보여주면 잠시 진정은 될 수 있겠으나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클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조금 피하고 요즘은 룸 식당도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 그렇죠. 시기 이후에 그런 데를 좀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보통 15개월 정도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단어 습득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D 그냥 평면상에서 배운 거를 우리 3D 이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집중력도 조금 필요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뭐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효용성이 좋지는 않다고 해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를 보여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볼 때는 꼭 보호자와 함께 볼 것. 이 주인공은 어땠어? 저 주인공은 어땠어?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하네,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저는 되게 너무 정확한 수치가 나서 되게 놀랐는데 보호자가 같이 일주일에 4번 3주간 총 12번을 봐야 그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교육적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에서 그렇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똑같은 시간 동안 책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영상통화를 하거나 부모님이 직장에 갔을 때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네네. 그것도 결국에는 화면이니까 네. 그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반응이 상대도 있고 저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보다는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 역시 이 2D 상황에서 본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데는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보호자가 옆에 우리 할머님이 어떻게 하네,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네, 약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하니까 좋은 면을 습득한다고는 생각하지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안 좋은 거는 TV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화면을 보게 되고 굉장히 주의 집중력을 흐트리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나쁘다고 하거든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물이 정말 있기는 한 걸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대놓고 PBS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EBS 같은 그런 데서 제작한 되게 고퀄리티의 교육 자료들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세서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다고 해요. 알아요. 그 프로그램은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물 중에 굳이 볼 거면 그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 특히나 3세에서 5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이런 교육적인 영상물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물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분이 아이가 이런 거를 제한을 시키는 게 어렵다라고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24개월 미만에서는 2세 미만에서는 영상을 보는 게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세 미만에서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세 이상에서는 꼭 보호자랑 같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는 이제 8세 이상부터는 조금 교육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한점을 좀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종합해가지고 AAP라고 해서 미국에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또 댓글로도 답도 달아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화라서 사실 이제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조금 버벅이는 부분도 있긴 했었겠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기에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